이번 주 있었던 경제 이슈들을 정리해주게. 이번 주는 기준금리와 빅테크 실적, 국제유가와 국내 폭염까지 서로 다른 재료가 시장을 동시에 흔들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했어. 그런데 투표권자 12명 가운데 3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지. 금리는 그대로였지만 시장에는 추가 긴축 가능성이 더 선명하게 남은 거야. 빅테크 실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갈렸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강한 클라우드 성장에 급등했지만 애플은 공급 제약과 약한 전망 때문에 7% 넘게 떨어졌지.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를 넘었고 7월 한 달 동안 24% 상승했어.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 차질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다시 물가와 금리 전망을 흔들기 시작했지. 한국에서는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올라 국내 현대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 일부 지역은 사흘 연속 40도를 넘었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졌지.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뉴스처럼 보여. 하지만 이번 주 돈의 흐름을 관통한 기준은 하나였어. 높은 금리와 에너지 비용, 투자비를 이기면서 실제 현금을 남길 수 있느냐는 거야. 금리는 동결했지만 시장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어. AI라는 같은 주제 안에서도 돈을 버는 기업과 비용만 커진 기업의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였지. 국제유가와 폭염은 기업의 생산비와 가계 생활비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어. 이번 주 시장은 성장 기대보다 비용을 견딜 체력을 더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한 거야.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미국 금리야.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 하지만 이번 결정은 시장이 기대했던 편안한 동결과는 거리가 있었지. 직전 회의에서는 동결 결정에 반대가 없었어. 이번에는 3명의 위원이 물가를 더 강하게 잡아야 한다며 즉각적인 인상을 주장했어.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어. 생산성과 기업 투자는 강하지만 에너지를 포함한 공급, 충격 때문에 물가는 목표인 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지. 이건 중앙은행이 브레이크를 더 밟지는 않았지만 발을 완전히 떼지도 않았다는 의미야.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어. 기준금리가 그대로여도 시장금리는 오를 수 있어. 투자자가 앞으로 물가와 국채 발행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면 장기채를 더 높은 금리에 거래하기 때문이야. 실제로 이번 주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어. 중앙은행보다 채권 시장이 먼저 금융여건을 조인 셈이지. 장기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에는 부담이 생겨. 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할인폭이 커지기 때문이야. 채권 투자자도 편하지 않아. 금리가 오르면 기존 장기채의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이 함께 약해질 수 있어. 은행에는 대출금리 상승이 이자 수익을 높이는 요인이야. 하지만 높은 금리가 오래가면 가계와 기업의 연체가 늘어날 위험도 함께 커져.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달러까지 같이 봐야 해.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달러, 자산의 매력이 커져 원화 약세 압력이 생길 수 있어. 주가가 내려도 달러가 오르면 원화 기준 손실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 반대로 미국 주식이 올라도 원화가 강해지면 실제 원화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지. 이번 금리 결정의 핵심은 동결이라는 결과가 아니야.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야. 다음 회의 전까지 미국 고용과 물가가 강하게 나오면 인상 주장은 더 힘을 받을 수 있어. 반대로 경기와 소비가 빠르게 둔화되면 동결을 이어갈 근거가 커지겠지. 따라서 앞으로는 기준금리 숫자만 보면 부족해.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진정되는지 달러가 계속 강해지는지를 함께 봐야 해. 다음은 이번 주 가장 큰 주가 차이를 만든 빅테크 실적이야.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루 만에 주가가 15% 넘게 뛰었어. 시가총액은 약 4,500억 달러 증가하며 단일 기업의 하루 가치 증가액 신기록을 세웠지. 시장이 반응한 핵심은 AI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이었어. 애저의 다음 분기 성장률 전망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지출이 실제 사용료로 연결되고 있다는 평가가 커진 거야.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은 반도체주에도 번졌어. 클라우드 수요가 AI 반도체와 메모리 주문을 지탱할 것이라는 기대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8% 넘게 올랐지. 아마존도 비슷한 답을 내놨어. 아마존 웹서비스 매출은 37% 증가한 422억 달러로 집계됐고 4년여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어. 고객이 계약했지만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계약 잔액은 4,960억 달러까지 늘었어. 회사는 2027년에 공급할 연산 용량의 상당 부분도 이미 예약됐다고 밝혔지. 아마존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투자비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야. 회사는 오히려 올해 자본 지출 계획을 2,200억 달러로 높였어. 다만 강한 클라우드 수요가 그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줬지. 시장은 돈을 적게 쓰는 기업보다 투자한 돈을 매출로 바꿀 기업에 더 높은 가격을 붙인 거야. 하지만 아마존의 최근 12개월 잉여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76억 달러였어. 클라우드 성장과 현금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어 다음 실적에서도 검증은 계속될 거야. 애플은 정반대의 평가를 받았어. 분기 매출과 아이폰 판매는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이 기대에 못 미쳤지.
회사는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과 메모리 공급 부족이 제품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야. 애플 주가는 결국 7.4% 떨어졌어. 좋은 과거 실적보다 앞으로 제품을 얼마나 만들고 팔 수 있느냐는 전망이 더 크게 작용한 거지. 이번 빅테크 실적은 AI 기업을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줬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클라우드 수요를 증명했지만 다른 기업에는 투자비와 공급 부족이 부담으로 돌아왔어. 주가를 가르는 기준도 분명해졌지. AI에 얼마를 투자했느냐보다 그 지출을 고객의 사용료와 현금으로 얼마나 빠르게 바꾸느냐가 중요해진 거야. 한국 투자자에게는 메모리와 서버, 전력기기 수요가 연결돼. 다만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난다고 모든 관련 기업이 같은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야. 실제 공급 계약을 확보했는지, 고객의 가격이나 요구를 견딜 수 있는지 따져야 해. 산업 성장과 개별 기업의 이익률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 이번 주 세 번째 이슈는 국제유가야. 브렌트유는 7월 마지막 거래일에 배럴당 90.12달러로 마감했어. 7월 전체 상승률은 24%로 미국산 원유도 같은 기간 21% 올랐지. 가장 큰 원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이야. 이 해협은 전쟁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던 핵심 통로였어. 원유가 생산돼도 선박이 통과하지 못하면 세계 시장에는 도착하지 않아. 운송 지연과 우회 항로는 유가뿐 아니라 선박 운임과 보험료까지 끌어올리지. 시장은 이제 전쟁 관련 발언보다 실제 선박 통행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유조선이 늘어나는지가 유가 방향에 직접적인 신호가 된 거야. 유가 상승은 에너지 기업에는 판매 가격 상승이라는 기회를 줘. 반면 항공과 운송, 화학, 유통기업에는 연료와 원재료 비용 증가로 이어져. 같은 유가 상승이 한쪽 기업에는 매출을 늘려주고 다른 쪽에는 이익률을 깎는 거야. 그래서 유가가 오른다는 사실만으로 시장 전체 방향을 판단하면 안 돼. 개인이 체감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어. 국제유가가 오르더라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는 환율과 재고, 정제 비용을 거쳐 시차를 두고 반영돼. 항공료와 배송비도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야. 다만 높은 가격이 오래 유지되면 기업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기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 유가는 금리 전망에도 영향을 줘. 에너지 비용 상승이 식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퍼지면 중앙은행은 물가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을 경계하게 돼.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 금리 인상 주장이 나온 배경에도 에너지를 포함한 공급 충격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 유가와 금리는 별개의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경로로 연결돼 있는 거야.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원화 움직임까지 중요해. 유가가 오르는 동시에 원화가 약해지면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원화 기준 비용은 더 빠르게 커질 수 있어. 앞으로는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넘었는지만 보면 부족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이 회복되는지, 미국 원유 재고가 다시 늘어나는지를 같이 봐야 해. 마지막 이슈는 한국의 기록적인 폭염이야. 7월 31일 경남 양산의 기온은 41.4도까지 올라 국내 현대 기상관 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 이전 기록은 2018년 홍천에서 측정된 41도였지. 양산에서는 사흘 연속 40도가 넘는 날씨가 이어졌어. 경남 일부 지역에는 가장 높은 단계의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전국 대부분 지역도 폭염특보 영향권에 들어갔지. 폭염이 경제에 가장 먼저 남기는 흔적은 전력 수요야. 가정과 상점, 공장, 데이터 센터가 동시에 냉방장치를 가동하면 전력망의 부담이 커져.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유통과 숙박, 제조기업은 매출이 유지돼도 냉방비 때문에 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 반대로 에어컨과 냉각장비, 전력설비 기업에는 추가 수요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지. 농축산업도 영향을 받아. 고온이 오래 이어지면 작물의 생육이 나빠지고 가축의 생산성도 떨어질 수 있어. 여기에 냉장과 보관, 운송비까지 늘어나면 신선식품 원가가 높아져. 피해가 누적될 경우 몇 주 뒤 농축산물 도매 가격과 소비자 가격에서 흔적이 나타날 수 있지. 당장 최고 기온이 기록을 세웠다고 모든 전기요금과 식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야. 정부 비축 물량과 할인 지원, 기업 재고가 초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야. 중요한 건 폭염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느냐는 거야. 며칠간의 고온은 버틸 수 있지만 장기간 계속되면 전력과 농산물, 건설 현장의 비용이 동시에 커져. 야외 건설과 물류 현장에서는 작업시간 단축과 온열 질환 위험도 높아져. 기업에는 공사 지연과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관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 다음 주에는 최고 기온만 보지 말아야 해. 전력 수요와 예비력, 신선식품 도매 가격, 야외 작업 중단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경제적 충격을 결정할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이번 주는 금리와 실적, 유가와 날씨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시장을 잡아당긴 한 주였어.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채권 시장은 물가와 추가 인상 가능성을 경계했지. 빅테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클라우드 수요를 증명했어. 반면 애플은 공급망 제약 때문에 좋은 현재 실적을 미래 성장으로 연결하지 못했지. 국제유가는 90달러를 넘으며 기업 원가와 물가,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흔들었어. 한국의 기록적인 폭염도 전력과 식품, 기업 생산비에 새로운 부담을 더했지.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증시는 한 주 동안 상승했어. S&P 500은 1.05%, 나스닥은 1.59% 오르면서 돈이 시장 전체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어. 다만 모든 주식이 함께 오른 것도 아니야. 실적과 현금 흐름을 증명한 대형주로 자금이 집중됐고 비용과 공급망 문제를 드러낸 기업은 강하게 밀렸어. 다음 주에 봐야 할 신호는 분명해. 미국 장기금리가 진정되는지 클라우드 기업의 투자비가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해. 브렌트유가 90달러 위에 머무는지도 중요해. 한국에서는 원달러 환율과 전력 수요, 농축산물 가격 흐름을 함께 봐야 하지. 이번 주 있었던 경제 이슈들이 남긴 돈의 시그널은 이거야. 지금 시장은 위험 자산을 전부 버리는 단계가 아니야. 높은 금리와 에너지 비용, 투자비를 감당하고 실제 현금을 남기는 기업으로 더 까다롭게 돈이 이동하고 있어.